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3남매인데 제가 막내이고요. 위로 형과 누나가 있습니다. 형이 저랑 9살 차이예요. 나이 터울이 꽤 큰 편이죠. 누나는 저랑 8살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형이랑 누나는 서로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연년생인 거예요. 저만 혼자 나이가 동떨어져 있는 완전히 막내였어요. 형은 원체 괄괄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 같은 것을 손에 들고 휘저으며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골목대장 놀이를 하며 지내는 걸 가장 좋아했던 저희 형이었습니다. 공부는 그럭저럭 하는 수준이었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교육열이 일찍이 높은 분은 아니셨어요. 조금 민망한 이야기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짧은 가방끈을 보유하고 계셨거든요. 배움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교육 부분에는 열의가 별로 없으셨는데요. 그러다가 형이 중학교 공부를 거의 마쳐갈 무렵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머니와 사이가 무척 치밀하였던 이웃 아주머니의 아들이 알아주는 명문대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날은 동네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셨던 그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음꽃을 피운 채로 동네를 활보하셨으며 넉살 좋고 임신 넘치게 집집마다 떡을 돌리셨어요. 그 떡을 받아 드신 어머니가 심란해지셨던 것이죠.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언제부터 자식 대학 보내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쏟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런 줄도 여태 모르고 있었네. 어머니는 명문대에 들어간 그 아주머니의 아들보다 당신의 아들인 저희 형이 훨씬 더 낫다고 믿어오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문대생이 된 아들도 그 집에서는 장남이었거든요. 장남 대 장남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머니는 허여 멀건해서 인상도 흐릿하고 책상 앞에 앉아있기만 한다는 그 집 아들보다 친구들과 힘차게 뛰어놀면서 성격도 대범한 저희 형이 훨씬 믿음직스럽고 사내답다고 여겨오셨었죠. 사내는 저래야 한다고 항상 옆에서 추임새를 넣으셨던 아버지의 역할도 컸었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장남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무척이나 컸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심란해지셨던 것입니다. 명문대라는 간판이 그렇게나 중요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공부보다 확실한 건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셨거든요. 명문대 공부로 성공하기. 이런 것들은 당신의 인생과 너무 거리가 먼 단어라고 생각만 해오셨던 어머니는 절친하셨던 분이 아들을 명문대로 보내는 걸 목격하고 나신 후 변하셨습니다. 형에게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엄포를 놓으셨던 거예요. 반항심으로 입술을 삐죽거렸던 형은 다음과 같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을 좀 열었습니다. 그래야 네가 잘 살 수 있어. 네가 잘 돼야 우리 집이 잘 되는 거다. 우리 집의 기둥은 바로 네가 될 거잖아. 우리 가족 전부 다 너만 보고 사는 거야, 이 녀석아.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어머니, 여태 공부 가지고 잔소리를 한 적 없으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제 생각에는 제가 공부에 싹이 없는데요. 그치만 공부하라고 저한테 지원을 해주신다면 어디 한번 열심히 해보기는 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역시 우리 집 장남이야. 최고로 든든해. 어머니가 형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던 장면만큼은 제 기억 속에 꽤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집 밖에 나가서는 공부고 뭐고 건강하고 활달한 게 최고이며 그게 사내 대장부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던 어머니였으나 이제 집안에서는 형에게 남들만큼이라도 공부를 해서 멀쩡한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시는 분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합격만 하면 등록금은 절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형에게는 제법 달콤하게 들렸던 듯 싶네요. 형은 이를 갈면서 공부를 했고 그런 모습은 부모님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두 분은 입버릇처럼 역시 우리 장남이라는 말씀을 옛날부터 자주 하시던 분들이었죠.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원래 장남이 그 집안을 이어받고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중에 장남이 최고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형에게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며 컸던 것 같네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어요. 원체 타고난 성격도 조용하고 차분한 편에 가까웠고요. 감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의 권위에 도전하며 제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싶다고 설쳐댈 일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형 때문에 피해를 본 인물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형뿐만 아니라 누나도 있잖아요. 게다가 두 사람은 연년생이었죠. 고리타분하신 부모님은 형과 누나를 많이 차별하셨습니다. 형은 아들인데다가 장남이기까지 하였죠. 반면에 누나는 딸이었고 연년생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거의 같이 자랐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비교가 되었던 거예요. 저만 어려서부터 내성적이었고 누나는 형처럼 약간 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모님의 눈에는 못마땅한 모양이었나 봐요. 어디서 여자애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이 자세가 편해서 잠깐 이러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따박따박 받아치는 것 좀 봐. 여자애가 저래서야 나중에 시집이나 잘 가겠어? 너 때문에 걱정이 많아. 오빠한테는 잘한다 칭찬만 해주시면서 저한테는 왜 제가 말 한마디만 해도 잔소리를 이렇게 하세요? 네 오빠하고 너하고 같니?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네 오빠 기죽일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형의 존재 때문에 누나는 원치 않게 그늘에 가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나가 활달하고 친구들과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잘나기를 부모님은 별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작 1살 차이인 형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누나가 잘나면 혹시 그것 때문에 형이 주눅들기라도 할까봐 부모님은 그 부분을 항상 사서 걱정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차라리 획일적으로 누나에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얌전하게만 있으라고 부모님이 그러셨다면 나았을 텐데요. 온갖 잡일은 누나에게 다 전가하셨다는 게 문제 같아요. 여자애가 쓸데없이 설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혼내실 때는 언제고 시키고 부려먹을 일이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누나를 찾으셨거든요. 이런 건 딸이 해야지. 원래 딸이 집안일을 다 하고 그러는 거야. 제가 알기로 누나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바로 원래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원래 딸이 희생해야 하고 원래 딸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것. 그런 말들 때문에 누나는 너무 힘들어했었죠. 저도 사실은 어렸을 적에 누나가 학교를 다녀와서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저를 챙겨주고 제 밥도 누나가 차려준 다음에 치우기까지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었어요. 어머니가 누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었죠. 잔심부름을 다니는 것도 누나의 몫이었고요. 아버지가 목이 마르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일어나서 물을 떠오는 것도 누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걸 결코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다는 표정을 누나는 항상 짓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딸 노릇을 톡톡히 했었죠. 저는 어렸을 때는 별다른 생각을 못했다가 크고 나서 누나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많은 반성이 들었더랬죠. 어머니가 형의 대학 입시에 지대한 관심이 생기신 이후로 누나에게 피해가 왔습니다. 너는 설마 대학 갈 생각은 없지? 왜요? 이왕이면 대학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 정도는 있어요. 그랬니? 그럼 생각에서 그쳐라. 벌써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대학에 갈 만큼 성적이 나중에 잘 나올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시험 잘 볼 수도 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까지 대학에 간다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래. 오빠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오빠가 대학에 갈 거라고 하니까 그럼 저까지 대학에 보내기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럼 부담되지. 안 부담되겠니? 너는 네 오빠하고 나이 터울 좀 있게 태어날 것이지. 아휴, 욕심도 많아가지고 금방 따라서 태어나는 바람에 연속으로 대학에 보내기에는 어렵게 됐잖아. 네 자업자득이야. 제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냥 그때 태어나줘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얘는 왜 또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니? 하여간에 여자애가 너는 매사에 조신하지를 못해. 얌전한 구석이 없어.
성질도 죽일 줄을 알아야 되는데 너는 쌈딱이 따로 없잖아. 이런 성격이 무슨 대학이니? 너하고 대학은 안 어울려. 대학에 어디 개나 소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원래 대학 같은 거에 관심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변하시더니 되게 의욕을 보이시네요. 그런데 그 의욕이라는 걸 오빠한테만 발휘하시는 게 저는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빠에 비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요. 너랑 네 오빠랑은 같지 않다고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말해야 네가 알아듣겠니? 너는 이것만 봐도 머리가 나쁜 애야. 대학은 글렀어. 그러니까 애당초에 갈 생각 따위는 하지 말고 있어라. 어이없어. 그럼 저는 대학에 안 가면 뭐래요? 20살 돼서 그땐 뭘 하면 좋냐고요? 뭘 하기는 당연히 일을 다녀야지. 일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지. 너는 당연한 걸 굳이 왜 묻고 그러니? 일자리 구해서 일찌감치 돈이나 벌어. 쓸모있게 살란 말이야. 오빠는 대학에 가라고 등을 떠미시고 저는 대학 말고 일자리나 구하라고 그러시네요. 오빠는 원래 대학 생각 없었는데 자꾸 공부해서 대학 가라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대학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대학을 갈 수 있다면 타이로 대학을 생각하게 된 오빠가 아니라 원래부터 대학 생활을 하고 싶어 했던 제가 가는 게 맞아요. 일자리는 오빠나 빨리 구하라고 하세요. 남자가 버는 게 더 조건이 낫지 않겠어요?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이거사. 우리 집 장남이 대학을 가야지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일은 너나 해. 너나 돈을 벌으란 말이야 이거사. 어머니가 대학은 형만 갈 수 있는 거라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나는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었죠. 아무리 자기 평생을 차별을 당했어도 그래도 그게 익숙해졌다고 해도 대학 입시 문제 가지고서 이렇게 처참하게 차별을 당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 누나의 입장이었습니다. 분통을 있는 대로 다 터뜨렸었죠. 그래서 저는 누나가 대학을 어떻게든 갈 줄 알았어요. 분통을 터뜨렸던 그 얼굴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누나는 대학에 가지 않았고요. 그 대신 바로 일자리를 구했었는데 공장에 딸려있는 사무실 일이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도 조금씩 일을 했었던 누나였죠. 어찌 보면 그 일의 연장선처럼 보였습니다. 나도 대학에 가고 싶은데 나도 멋지게 캠퍼스라는 걸 거닐어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거겠지. 내 운명이. 대학을 나올 팔자가 아니라고 외치는 것만 같으니까. 누나는 무척 씁쓸하였지만 그럭저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렇다면 누나보다 한 살 많은 저희 형은 어떻게 됐었냐고요? 대학에 갔습니다. 기대보다 대학에 잘 갔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기대보다 못했다고 봐야 할지 조금 애매하기는 했었죠. 형이 수험생 때 성적이 확 뛰었던 시기가 잠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를 까보니까 그것에는 많이 못 미쳤어요. 형은 도저히 공부만 하는 이 짓거리를 1년은 더 할 자신은 죽어도 없다고 하면서 그 성적에 맞춰서 그냥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었어요. 추가 합격으로 들어갔었던 대학은 그래도 제법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다고 해야 할지 아쉽다고 해야 할지 애매하다는 것이었죠. 형 본인은 그런 대로 만족하는 것 같았고요. 아버지는 대학 서열에 대해 잘 모르셨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한 번에 들어간 것만 해도 형이 대단한 거라고 하시며 크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또한 역시 장남이 최고의 효자라서 한 방에 대학을 잘 갔다고 기뻐하셨었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아쉬움의 한숨을 나몰래 푹 내쉬시며 다른 이웃집의 아들들이 저희 형보다 좋은 대학을 갔다는 것 같으면 그때마다 심란한 표정을 지으시는 걸 저는 봤었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안 하셨어요. 특히 형 앞에서는 말이죠. 멋지고 듬직한 장남이 언젠가 최고의 효도를 해줄 것이라고 어머니는 믿어 의심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집안은 장남이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주장을 워낙 입에 달고 사셨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두 분은 대학생이 된 형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기대를 보내셨을 뿐
열심히 일을 다니면서 땀을 흘려 돈을 벌었던 누나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은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누나가 대학에 간다고 할까봐 그것을 경계하면서 어머니는 한때 눈에 불안감을 달고 사셨었죠. 그랬다가 결국 누나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일을 하는 것으로 정하자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푸근한 인상이 되셨고요. 누나는 집안을 위해서 자기가 참고 희생하는 길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좋은 대학에 갈 성적은 아니었다고 괜히 그런 소리나 스스로에게 하면서 말입니다. 누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꼬박꼬박 벌기 시작한 돈으로 집안의 가게에도 보탬을 했습니다. 생활비를 냈고 부모님의 용돈도 챙겨드렸죠. 그리고 부모님은 그 돈을 형의 대학교 학비로 쓰셨습니다. 그걸 알게 된 누나가 난리가 났었고요. 진짜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생신 기념으로 모처럼 큰 마음 먹고 현금 선물을 드렸던 건데 그걸 어떻게 다 오빠한테 써버리셨어요. 이러려고 자꾸 저한테 다른 선물 말고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너는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오빠 대학교 그 학비에다가 돈 좀 보탠 거 가지고 이렇게나 특달같이 화를 낼 일이니? 너 참 이상하고 정이 없구나. 여기서 왜 저한테 이상하고 정 없다고 하세요? 그건 바로 두 분이시죠. 제가 두 분 쓰시라고 드린 건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애써서 번 돈을 드렸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오빠한테 다 써버리실 수가 있냐고요. 이미 줬으면 땡인 거야. 그때부터는 받은 사람 마음이지. 받은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열을 내니? 됐어요. 두 분은 제가 왜 화가 나고 서운하고 섭섭한지 이 이유도 모르시죠. 애당초 기대한 제가 잘못이네요. 누나는 오라통이 터진다면서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누나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잘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선 누나의 등 뒤에 대고 그저 혀를 끌끌 차실 뿐이었어요. 누나가 속이 좁고 생각하는 게 짧아서 저렇다면서 나지막히 흉을 보시기도 했습니다. 형이 대학을 졸업하고서 취업 준비만 아마 3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말이 취업 준비죠. 대놓고 표현하자면 그냥 백수로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모님은 형을 나무라지 않으셨었고 오히려 다 큰 사내 녀석이 주눅 들고 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때마다 응원을 해주셨고 용돈을 주셨습니다. 남자가 극에 돼서 큰일을 하려다 보면 이렇게 준비 기간이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아버지는 형이 기죽을 일이 없었으면 하셨고요. 그런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도 절대 형에게 취업 압박을 가하다든가 그런 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잔소리 한 번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대학도 안 가고서 무작정 일만 죽어랍시고 열심히 해왔던 누나가 잠깐 3개월 정도를 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계속 일만 다니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어서 누나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던 건데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달을 못 참고선 엄마가 누나를 채근하셨던 것 같네요. 너 그렇게 노는 게 버릇되면 나중에 못 고친다. 저 이제 막 일 쉬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저는 좀 쉬면 안 돼요? 쉬어봤자 뭐하게. 젊은 나이에 바짝 일을 해야지. 그리고 말이 쉬는 거지. 그게 노는 거잖아. 집에서 하는 일 없이 판판히 놀아봤자 뭐 할 거야?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놀면서 쉬어본 적이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힘들어서 지쳐 쓰러졌으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한번 쓰러져 드려요? 아휴, 성질머리하고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조신하지 못한 성질머리 때문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거나 알아둬라. 너를 생각해서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쉬기보다는 일을 다니는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건데도 그저 득달같이 성질 부리는 이 꼬라지 좀 보라지. 정말 저를 생각해서 위해주는 마음으로 이러시는 거라고요?
제가 쉬지 않고 돈이나 벌었으면 해서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이어져 왔던 어머니와 누나의 언쟁이었다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런가 이제 과거보다 확실히 본격적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누나 쪽에서 가슴에 사무친 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었죠. 누나가 서럽다고 주장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막내였던 저는 형과 누나가 부모님으로부터 각자 극과 극의 대우와 취급을 받으며 사는 것을 다 봐온 산 증인이었죠. 형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겨서 고민이 깊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자세히 들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얼핏 들어보니까 형의 성격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바뀌기는 했으나 형이 타고난 성격 자체가 원체 괄괄하고 성급하고 나서는 걸 좋아하면서 활동적이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윗선으로부터 좀 미운 털이 박힌 모양이었습니다. 업무적인 문제는 부가적인 것들이었고 근본적으로는 형의 그런 기질 때문인 듯 싶었죠. 그때 어머니는 형의 걱정으로 가슴이 막 옥신거리고 두근거려서 밤에 잠도 잘 안 온다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 미친놈의 인간들만 득실거리는 곳에 다니는 우리 귀한 장난만 생각하면 아휴, 내가 가슴이 막 아려와.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매일매일이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고 기특해. 책임감이 강해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형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셨죠. 그런데 누나가 공교롭게도 직접 문제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온 문제는 아니었고 직장 자체에서 고질적인 책임 문제가 터진 것 때문이었어요. 누나가 너무 힘들어했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서 입맛도 없다 그랬었고 살이 확 빠지기까지 했었어요. 일을 나가는 게 싫어서 퇴근길에만 잠깐 행복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모두 우울하다고 그랬었고요. 하지만 이런 누나의 심각한 고충을 접한 부모님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다 부질없다. 그냥 시집이나 잘 가버려라. 아버지는 누나의 시시콜콜한 하소연을 심각하게 듣는 걸 자체를 번거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나에게 핀잔을 주기까지 하셨었죠. 좋은 데 들어갔다고 그렇게나 설치더니 그때부터 내가 언젠가 이럴 줄 알았다.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고졸 주제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는 네 오빠하고 맘먹으려고 하였으니 예견된 일이었어. 그 직장에서 문제가 터지기는 했으나 입사했던 당시에 누나는 무척 행복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직장의 규모도 꽤 있었고 근무 환경이나 각종 복지가 당시로서는 파격적일 만큼 준수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은 사람이 수두룩한 직장이었는데 그런 곳을 누나가 고졸 학력으로도 멋지게 입사를 해냈던 것이었어요. 그곳이 별것 아닌 곳인 줄만 알았다가 알고 보니 아주 괜찮은 곳인 것을 알고는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었죠. 귀한 장남보다 아무것도 아닌 딸이 사회적으로 혹시라도 더 잘 나가게 될까봐 아주 초조해하셨습니다. 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기는 바라지만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으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부모님을 향해 누나가 아주 차가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직장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고작 그런 말씀이나 듣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이후로 누나가 집에 거의 발길을 끊기 시작했었죠. 결국은 효녀짓을 못 버리는 누나 아니랄까봐 그러면서도 부모님 용돈은 꼬박꼬박 챙겨드렸지만요. 용돈은 받으시면서도 누나를 향해서 배응만덕하다고 부모님은 흉을 보셨어요. 그때쯤 저는 부모님이 한 가지만 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이러시고 저럴 거면 저러시지. 누나에게 정말 이도저도 아닌 태도로 너무 못되게 구시는 것만 같았네요. 그래서 제가 누나 생일 때 머리핀을 선물해줬었어요. 자식, 너 이거 백화점에 가서 산 거구나? 어떻게 보자마자 알았어? 당연히 딱 보면 알지. 고맙다. 잘하고 다닐게. 안 그래도 마침 데이트할 때 머리를 꾸밀 게 없어서 고민이던 참이었는데. 제 선물을 받고서 누나가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여자 액세서리 같은 걸 잘 모르니까 무작정 매장에 가서 추천을 받고 가격대에 맞춰서 산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누나는 무척이나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한참 동안 머리핀을 만지작거리면서 시선을 떼지 못했었어요.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제대로 된 선물을 받아본 일이 살면서 거의 없었다고 누나가 중얼거렸고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짠했습니다. 언제나 베풀기만 하면서 살아온 누나였으니까요. 저는 아들이라서 당연히 누나보다 훨씬 나은 입장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막내라는 소리를 들어왔었고요. 굳이 제가 부득불 섭섭한 점을 꼽아보자면 형과 누나와는 달리 혼자 나이가 동떨어진 막내라서 그런가 소외된 측면이 꽤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형과 누나를 딱히 일찍 보셨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어머니가 30대 중후반에 저를 낳으셨죠. 형과 누나라는 연년생 자식들을 키우며 모든 열정을 그때 다 쏟으셨었고 그래서 저의 학창시절은 부모님이 내내 고요하시기만 했었습니다. 엄하게 저를 혼내신 적도 딱히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적도 없었죠. 모든 건 장남이 할 것이고 각종 허들에는 딸의 몫이니까 늦게 태어난 막내는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사내 녀석답게 행동거지를 잘하라고 가끔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죠. 사내 녀석이 소극적으로 굴면 안 좋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랬던 당부 외에는 제가 다른 잔소리를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원래 모든 아이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저는 그런 걸 충족할 수가 없었죠. 장남이 최고 우선이자 모든 것인 집안이었으니까요. 형에게 모든 것이 다 가 있었고 누나는 존재감이라도 있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흐릿한 막내가 바로 저였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어찌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제가 생각을 해온 가족 안에서의 제 모습은 그러했었네요. 결혼마저도 꼭 그랬었죠. 형과 누나는 꽤 결혼도 저에 비해서 많이 요란했었거든요. 누나가 형보다도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이때도 말이 좀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을 형이 먼저 해야 순서가 맞다고 보셨거든요. 그래서 누나한테 순서를 양보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참고 살았던 누나가 그때 울컥해버렸죠. 아들도 아닌데 결혼 순서가 무슨 상관이에요. 딸은 어차피 그냥 출가 외인 아닌가요? 후딱 결혼해서 얼른 시댁 사람이나 되어버리면 그만이죠. 웃기지도 않은 이유로 결혼을 미룰 생각은 없다며 누나가 강경하게 나왔고 그러자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 경우도 없는 나쁜 거사.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그리고서는 형에게 빨리 결혼을 하라고 재촉을 하셨었죠. 당시 형이 교제를 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촉을 받았던 형은 그 여자에게 청혼을 했었고요.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결혼 정년기 나이가 찼는데 청혼을 거절한다는 의미가 뭐겠나요? 결혼이고 나발이고 그냥 관계를 끝내자는 의미였죠. 형은 괜히 성급하게 청혼을 했다가 아예 관계가 끝나버렸다면서 허탈해 했습니다. 너무 좌절한 나머지 앞으로는 여자를 만나기 힘들 것 같다는 소리까지 해서 어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던 형이었죠. 어머니가 그 여자를 엄청나게 원망하며 흉보셨음은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형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못난 주제에 청혼을 거절하고 이별을 선언한 게 무척 괘씸하다면서 어머니가 그 여자 욕을 한동안 하고 다니셨었죠. 아무튼 그리하여 결국 누나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됐던 것인데요. 매형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집안도 평범했고요. 외모, 성격, 모든 것이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편안했어요. 저도 처음 배웠을 때부터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누나하고 매형은 둘이 결혼하면 알뜰살뜰 저축하고 모으면서 재산 불려가고 그렇게 착실하게 살 거라면서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마음이 잘 맞는 여자를 만나서 소박한 행복을 함께 키워나가고 싶은 바람이 들었던 건 누나와 매형의 결혼 모습을 보면서였어요. 두 사람은 결혼해서 아담한 신혼집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매형이 워낙 성실하고 괜찮다 보니까 결국 부모님이 저희 누나가 결혼을 무척 잘했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게 되셨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사위 잘 얻었다고 무척 좋아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상해하셨어요. 속상하셨던 이유요? 형이 아니라 누나가 결혼을 잘해서였죠. 혹시 누나가 형의 결혼 운을 빼앗아 간 건 아닐까 싶어 하시기도 했었고요. 당연히 어머니의 그런 추측은 어불성설이었으나 누나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빴나 봐요. 그걸 알고서 부모님과 연락을 확 줄여버리고 발길도 줄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다시 부모님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효도를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게 누나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단절하다시피 지내겠다는 누나의 바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냥 편찮으셨던 것도 아니고 무려 암이었습니다.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참으셨던 어머니였는데 결국 큰 병원을 찾으셨다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3기라는 이야기를 전에 듣자마자 저는 하늘이 노래졌었고요. 저는 그때 타 지역에서 사택 생활하면서 일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은 간병의 재주가 없는 남자라서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형은 직장에서 일이 한창 바쁜 때라고 하면서 대신에 간병인지든 뭐든 돈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했었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 곁에 있어드려야 하나 싶었던 때 누나가 나섰습니다. 내가 병원 모시고 다니고 내가 병원에서 곁에 있어드릴게. 그렇게 암 환자가 되신 어머니의 곁을 지킨 존재는 누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병원에서 듬직한 장남이 간병인 쓰는 금액을 전액 부담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주변 환자들에게 떠벌리며 그걸 자랑하셨었죠. 당신의 곁을 지킨 자식은 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회복세로 접어드시는가 했더니 이듬해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허무하게 새벽에 갑자기 쇼크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 모두 비통함에 빠졌고요. 저는 영원히 사실 것만 같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안 믿어졌어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얼굴에도 어느새 주름이 많았고 깊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덩치가 작아지셨던 건가 싶더군요. 형과 누나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형은 청혼을 했었다가 제대로 실연을 당했던 그 과거 때문에 철친부심해서 무조건 일만 하며 스스로를 잘나게 가꾸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동안 결혼 생각을 미뤘었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가정을 얼른 꾸려서 아버지가 더 늙으시기 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누나는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슬슬 이세를 가져야 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었고요. 저 또한 너무 늦지 않게 제때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그 무렵에 했었습니다. 당연히 저보다는 형이 더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잔인한 맏며느리감이라면서 형은 무척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었죠. 왜냐하면 형이 결혼한 형수는 무려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형수님은 나이가 형보다 5살 아래였고요. 역시 의사라서 그런가 집안도 꽤 괜찮았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런 의사분이 형을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형수님이 한번 다녀오신 분이었어요. 결혼 생활 8개월 만에 이혼 도장을 찍은 전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결혼 상대 또한 같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혼하시면서 생각하셨대요. 2번 다시 죽어도 의사는 안 만나겠다고요. 형수님은 첫 결혼 생활의 경험으로 동족 혐오가 생겼다고 하시면서 재혼 상대로 저의 형을 만난 것이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형이 직장도 제법 탄탄한 편이었다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괜찮은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남자다운 매력이 있음과 동시에 여자를 이겨먹으려 하지 않고 져주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형수님이 형의 장점을 꼽았습니다. 형은 막연히 결혼할 줄 알았던 상대에게 청혼했다가 제대로 실연을 당했던 과거 때문인지 그 이후로는 여자를 어려워했었고 형수님한테도 본인이 버림받을까봐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걸 형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었죠. 여기까지는 의사 형수님이 저희 형을 재혼 상대로 낙점하신 게 금세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갈 만한 이야기였는데요. 다음 대목이 좀 난감하게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그건 이미 고인이 된 시어머니일 뿐일 거예요. 어쩔 수 없는걸요. 저는 그 짧은 첫 결혼 생활에서도 시자짓을 징그럽게 맛봐서 몸소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점에서 제가 아주 가산점을 후하게 줬었던 것이죠. 사람이 머릿속 생각으로는 무슨 말인들 못할까요?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상대방에게 꺼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수님이 결코 보통 내기가 아니시란 인상을 처음부터 딱 받아버렸던 것 같네요.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말로 꺼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형수님은 표정도 아주 태연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전혀 말을 하면서 동요하지 않으셨고요. 매형 때는 처음부터 편안했는데 형수님은 어딘가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치만 제가 형수님과 친밀하게 지낼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랴 싶었습니다. 형하고 둘이 잘 살고 둘이 아버지한테 잘하고 그러면 될 일이었습니다. 집안에 의사가 들어왔으니까 아주 황송하기는 한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누나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어느 날 슬쩍 저한테 다가와서 그런 귓속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맞장구는 안 쳐주었고 대신에 씩 웃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저는 형처럼 너무 조건만 따지면서 결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형수님 하나로도 벅찬데 저까지 성격이 별로인 여자랑 결혼하면 그때는 진짜 힘들 것 같다면서 누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으니 집안에 이런저런 걸 챙기는 건 누나가 하고 있었죠. 대소사 날짜를 다 챙기고 일정 조율하고 연락 돌리고 이러는 것도 누나가 했습니다. 그렇게나 어릴 때부터 집안에 기둥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칭송을 받았던 장남. 저희 형은 막상 하는 게 없었고요. 의사 맏며느리 형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서서 뭔가라는 인물은 누나였죠. 저는 얌전히 조용하게 따랐고요. 항상 고맙고 미안한 일투성이인 누나를 저는 절대로 실망시킬 생각이 없었답니다. 저는 꼭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서로의 존재를 꽤 전부터 알고 있었고 저는 그때도 아내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시기가 안 맞았던 것인지 이루어지지는 못했었어요. 뭐든지 때가 있는 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수년이 흘러서 어쩌다가 지인을 통해 연락이 닿게 되었고 얼굴을 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딱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이 여자를 제가 놓치지 않고 잡아야겠다고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아내에게 제가 먼저 들이댔었죠. 제가 평소에 성격이 내성적인 편인데 그때는 정말 용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외로 아내가 저를 망설임 없이 받아주었던 거예요. 마치 이런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 역시도 예전에 저를 좀 마음에 들어 있었다네요.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는 걸 알았을 때부터 저와 교제하고 싶었으나 예전 그때는 뭔가 시기가 안 맞았으니까요. 돌고 돌아서 아내와 이뤄지게 된 인연이었습니다. 서로 머뭇거렸던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결혼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도 저랑 비슷해서 사람이 조용하고 차분한 편인데 그런 여자가 결정 내리는 건 아주 시원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아내가 곧장 일단 날짜부터 대략 잡자고 대답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내한테 끌려가듯이 결혼을 해버렸답니다. 아내는 어느 작은 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고요. 누나가 옛날에 격리로 일을 해봤기 때문인지 아내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모저모를 떠들면서 여자들끼리 잘 통하더라고요. 보면서 흐뭇했네요. 처가는 많이 먼 시골에 있어서 아내는 일찍이 자취 생활을 했었고 정말 알뜰살뜰한 사람이었어요. 살림꾼이었죠. 그런 아내를 만난 제가 복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격리였잖아요. 믿고 경제권을 맡겼죠. 그냥 열심히 돈만 벌면 되고 가계부 관리는 아내가 철저하게 하였으니 저는 결혼한 뒤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했네요. 결혼한 뒤로 제 얼굴이 폈다면서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배우자를 잘 골랐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빈말로나마 의사인 형수님에 비하면 제 아내가 많이 부족할 따름이라고 그렇게 괜히 너스레를 떨까 하다가 그만두었죠. 빈말일지라도 형수님을 추켜 세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가족들끼리 다 모인 일은 드문 편이었고 그래서 형수님을 자주 뵐 일이 없었지만 뵐 때마다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었거든요. 형수님의 표정부터가 한결같았습니다. 표정이 하나였어요. 시큰둥한 표정이요. 그 표정에는 거만한 기색이 가득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더욱 불편했던 듯 싶어요. 제가 결코 겉으로 티낼 사람은 아니라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다였는데요. 어느 날 제가 완전히 티를 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모여야 하는 날이 다가왔었는데 어머니 제사 때문이었어요.
평일이었는데 그 무렵 제가 직장에서 일이 무척 바빴거든요. 미리 일찍 가 있는 건 어렵겠더라고요. 어차피 제사 음식 준비는 여자들끼리 주로 하면 될 일이라고 하면서 아내가 그날 반차를 냈습니다. 게다가 마침 형수님이 그날 쉬시는 날이었거든요. 형수님은 원래 그 요일에 쉬고 계셨는데 어머니 제사하고 겹쳤던 것이었죠. 누나까지 셋이서 여자들이 제사 음식을 먼저 준비하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도 일이 너무 바빠서 부랴부랴 끝내고 퇴근 준비를 할 때가 돼서야 휴대폰을 봤었는데요. 누나가 병원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면서 병원 대기실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던 걸 확인했어요. 아침부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데 참으면서 전을 붙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일단 병원에 주사 맞으러 온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럼 형수님하고 아내하고 둘이 열심히 했겠구나 생각했던 게 다였죠. 서둘러 도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보이는 광경에 눈을 의심했어요. 거실 소파에 형수님이 비스듬히 눕듯이 앉아서 TV를 보고 계셨고요. 아내는 부엌에서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얼굴에 밀가루 같은 걸 묻히고서 피곤해서 반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내가 나무를 묻히고 있었죠. 전을 이미 가득히 붙여놓은 상태였고요. 왔어요? 형수님은 일어나지도 않고 제 쪽을 힐끔 보면서 물으시더군요. 상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네, 형은 아직이에요? 방금 전에 출발했대요. 차가 막혀서 늦을걸요. 그랬군요. 저기 그런데요, 형수님. 지금 저 사람만 너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부터 같이 거들 참이긴 한데 형수님도 당연히 부엌으로 오실 거죠? 글쎄요. 별로 안 내키는데요. 네? 형수님,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태 형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저 사람만 계속 일을 한 건 아니죠? 맞는데요? 왜요? 아니 같이 계시면서 왜 저 사람 혼자 다 하게 두신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저런 건 동서나 하는 거고요. 형수님이 피식 웃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제사인데 음식 준비하는 일에 며느리들끼리 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분이 왜 없어요? 동서하고 저하고는 급이 다른데요. 돌아가신 분도 저승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장남은 의사하고 결혼해서 너무 좋고 체면이 사는데 막내는 바보같이 뭣도 없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답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제사밥 드시러 올 것 같은데요? 형수님은 본인을 되게 재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어요. 말을 뱉고 나서 혼자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듣는 사람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그럼 그건 무례한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형수님이 손에 쥐고 계시던 리모컨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수님의 머리를 치고 말았죠. 맞은 게 기분 나쁘고 당황스러우신지 형수님은 기가 막혀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형수님한테 가져왔던 불만들을 다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상황이야? 누나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와 형수님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대치 중인 걸 보고 당황해서 묻더라고요. 그러자 형수님은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저보고 설명하란 뜻이었죠. 그래서 저는 기꺼이 제가 설명해줬습니다. 형수님 때문에 제 아내가 혼자 고생한 게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자 누나는 놀랍게도 들고 있던 양봉지로 형수님의 뺨을 쳐버렸어요. 야, 이 싸가지야. 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후회할 짓은 하지 마시죠? 내 동생만 그동안 참아준 줄 알아? 나도 너를 벼르고 있었어, 이 싸가지 바가지야. 그 거만한 면상을 후려 갈기고 싶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넌 모르지? 그나마 의사 대우해주느라 참은 줄 알아라. 하, 그래요. 말 잘하셨네요. 제가 의사거든요. 근데 대우를 이따위로 해도 돼요? 아버님이 아시면 무척 속상해 하실 텐데요? 형수님이 아주 당당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 앞에서 누나가 박장대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누나의 시원한 발언이 이어졌죠. 어머니 제사인데 친구들이랑 술 드시겠다고 아까 잠바 챙기고 나가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실망하시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해. 앞으로는 영영 더욱 상관 안 하려고. 진작 이랬어 했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데 내가 왜 이날 이때까지 어머니를 위하느라 아등바등하면서 몸살 와서 아파 죽겠는데도 제사나 챙긴답시고 아침부터 온 유난을 떨었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만 이렇게 살려고. 네가 의사여봤자 뭐래. 우리 가족한테 하등 도움이나 되니? 아까도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안 좋다고 하니까 의사로서 말 한마디도 안 해줬잖아. 병원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해준 건 네가 아니라 우리 올케였지. 아휴, 그래놓고서 꼴에 의사랍시고. 그거 더럽게 대우받는 거 좋아하네. 환장하게 대우받으면서 살아온 우리 오빠랑 정말 잘 어울리기는 해. 둘이 앞으로도 계속 잘해보셔. 나는 빠질 테니까. 우리 집 귀염둥이 영원한 막내야. 그리고 착한 우리 올케. 두 사람 다 지금 뭐하고 있어? 얼른 짐 챙겨. 나가서 우리끼리 맛있는 소고기나 구워 먹으러 가자. 저는 그제서야 부엌에서 나와 거실의 상황을 조용히 다 지켜보고 있던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고 동시에 피식 웃음이 나왔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멍하게 어리빠진 형수님을 향해 명랑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표시였습니다. 밖에서 실컷 노시다가 제사를 시작할 때쯤 귀가하실 아버지, 그리고 꽉 막힌 도로를 뚫고 기껏 왔더니 집안꼴이 황당할 따름이라서 놀라서 자빠질 형. 두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웃음이 나더군요. 누나는 이제야 병원에서 맞은 주사의 효과가 도는 것 같다며 신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했고 일을 마친 매형이 바로 거기로 와서 네 사람이 함께 소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누나가 화끈하게 쏘겠다고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매형은 앞으로 어머니 제사고 나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누나의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고요. 저랑 아내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지 않아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참고 살아온 세월이었다는 누나의 말이 뭔지 저는 10분 이해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 아내는 형수님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해왔더라고요. 형수님이 머리가 좋아서 의사가 되셨을지언정 인성은 한참 부족하신 분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주 질렸다는 기색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당연히 형이 난리가 났고요. 엄연히 서열이 있는데 이래도 되냐면서 형이 화를 냈지만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이제 누나는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지난 세월 그 모든 부조리함과 서름을 형에게 다 쏘아 붙였습니다. 형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그 잘난 의사나 옆구리에 끼고 아버지를 모시면서 살라고 누나가 선언했고요. 형이나 형수님 같은 사람들은 대우받고 인정받고 으스대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그렇게 해줄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외톨이가 되면 누가 자기를 알아주겠어요. 그러니 아주 처지가 난감해진 것이었죠. 누나 부부, 저희 부부는 넷이서 너무 사이좋게 재미있게 잘 지냈고요.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형 부부는 마음에도 없이 아버지를 챙기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형은 괜히 나이만 더 먹었다면서 씁쓸해했고 형수님은 괜히 이혼 전력만 하나 더 추가했다면서 우울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예상 못했던 치매가 와서 형이 시설로 모셨고요. 형은 호레비 냄새를 풍겨가며 그렇게 혼자 지내고 있는데 반면에 누나네는 정말 왓자지껄합니다. 조카들이 다 활발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살림이며 육아의 달인이라서 저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네요. 일이 점점 잘 풀려서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하면서 살고 있고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가 행복하다는 것은 아주 확실하답니다. 지금껏 범생이처럼 공부만 하고 살아서 여자라고는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관심은 있었지만 저 같은 남자를 좋아해줄 여자가 없었죠. 다들 자기가 돋보이도록 잘 꾸미고 멋지게 옷도 유행 맞춰서 입고 다니고 저는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두꺼운 안경에 후질근한 옷만 걸치고 누가 말을 걸어도 숫기 없는 성격 덕에 언제나 더듬더듬 대꾸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생길 거라면서 너는 지금 공부에 힘쓸 때야. 주변에 여자 만나는 놈들 봐라. 걔네 중에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애들이 있기는 하니? 그에 비해 너는 공부를 잘하잖아. 우리나라에선 공부가 남들보다 위에 설 수 있는 기회야.
나중에 좋은 직장 가지면 여자는 언제든지 따라오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하는 공부에만 집중해라. 라며 제게 계속 공부할 것을 종용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 우리 아들 착하다. 너는 내가 바라고 바랬던 외동아들이야. 엄마는 우리 아들이 그 누구보다 잘 될 거라 믿어. 저희 어머니는 특히 저에게 기대가 크셨어요. 자기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공부시켰기 때문에 아마 자식 잘 키웠단 소리를 듣고 싶던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가난한 저희 집에선 공부만이 살 길이라 믿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감히 어머니에게 반기를 들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참 순진하고 바보 같게도 부모님 말만 믿고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언젠가는 예쁘고 착한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공부가 다행히 저에게 체질에 맞긴 했어요. 하는 과정도 즐거웠고 또 적성에도 맞아서 오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도 쉽게 지치지 않았어요. 그 덕에 우리나라에서 꽤 괜찮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죠. 그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직도 선연한데요.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이제야 내가 보상을 받는구나 하고 우셨고 아버지도 저 뒤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절 보고 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정말 별것 없었거든요. 물론 치열하기는 살았어요.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에도 가야 했고 박사학위도 따고 전공 분야에 대한 나름의 열정을 갈고 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인생에 텅 빈 공간이 느껴지더군요. 사실 모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동안 저는 평생에 걸쳐 단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좋아하는 여자는 있었지만 다가가지 못했고 조금 표현한다 해도 저를 남자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록 저는 혼자 크리스마스며 갖은 명절을 다 맞이해야 했죠. 제 인생에 딱 하나 좋았던 건 바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거예요. 뼈를 갈고 닦은 노력을 한 덕에 비록 지방의 작은 대학이기는 하지만 교수로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교수직을 준비할 때만 해도 워낙 제 성격이 남들이랑 어울리는 게 힘들어서 이거 아무리 학생들이라도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막상 단상 앞에 서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고 보람도 있었고 그래도 교수직이라고 벌이도 괜찮고 여러모로 만족스러웠어요. 게다가 부모님은 저보다 더 제 교수직을 좋아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겠다는 걸 제가 간신히 말렸었죠. 나 먹고 사는 것이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한평생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조차 좋아하는 직업인 만큼 저에게도 불만이라는 게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와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듯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대체 언제 연애를 할 수 있는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흔히 연애에도 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은 점점 더 연애를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살면서 연애는커녕 연애까지 갈랑말랑한 그런 관계였던 여자친구들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편하게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남자인 친구들이야 많으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어색함이 없고 끊김없이 이야기가 가능한데 같은 대학의 똑같은 교수라고 할지라도 그 교수 성별이 여자면 밥은 드셨어요? 라는 식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멍청하고 바보 같은 말투가 튀어나오고 말더라고요. 덕분에 35살까지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본 모태솔로였습니다. 요즘은 모태솔로 기간이 오래되면 인간이 아닌 마법사라고 해서 마법소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놀리곤 한다는데 제가 정말 그 오래된 마법사였죠. 야, 너는 대학 교수까지 대놓고 아직도 연애를 안 하냐? 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거야? 너 생각보다 눈이 높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왜 없겠냐? 당연히 있지. 근데 살면서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보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그냥 여자인 친구라도 있었으면 걔한테 물어보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걔랑 친해지면서 좀 여자를 대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내 주변에 또 여자인 친구가 어딨어. 죄다 사내 놈들밖에 없지. 아, 진짜 미치겠다. 부모님은 슬슬 결혼하라는 이야기 하는데. 너 그렇게 범생이같이 살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면 내가 너랑 잘 맞을 법한 여자 하나 소개시켜줄까? 장담하는데 너한테 진짜 아깝거든? 근데 내가 너 불쌍해서 선의로 한번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알아서 잘해봐봐.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 하나와 술자리를 가지다 친구가 제 푸념을 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남이 보기에도 참 불쌍하기는 했는지 그 친구는 제게 여자 한 명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너무 고맙다고 잘 되면 꼭 살해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별로 잘 될 거라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나 같은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라는 자존감 낮은 생각이 은연중에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면서 한번 해보기도 힘들 좋은 소개팅 기회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마음 편히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팅 맞으신가요? 하지만 소개팅 자리에 나간 순간 저는 제가 대충 입고 온 걸 무척이나 후회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솔직히 소개팅이라는 게 보통 주선자 입장에서 비슷한 정도의 사람을 소개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 얼굴이든 뭐든 하나도 기대를 안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먼저 약속 장소인 카페에 앉아있는 여자분의 얼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창피하고 대놓고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저 자식, 미희 얼굴 보고 놀란 거 봐라. 자, 인사해. 이쪽은 김미희. 미인대회 출신인데 엄청 이쁘지? 내가 너랑 오래 알고 지낸 정을 생각해서 특별 부탁한 거니까 오늘 하루 잘 모셔야 한다. 아이, 오빠도 참. 진수 씨 당황하시겠다. 안녕하세요. 김미희라고 해요. 네.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친구 녀석의 소개대로 그 여자는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매도 완전 제 취향이었고 마치 TV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보통 그러면 성격이라도 좀 이기적이라든가 별로인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날 소개팅을 하는 내내 여자분에게 잔뜩 배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자 한번 제대로 못 만나본 사람이라는 것을 제 친구한테 들었는지 작은 것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본인이 이끄려고 하는데 그냥 예쁜 줄로만 알았거늘 의외의 멋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이토록 완벽할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봐서 오늘 미희 씨랑 소개팅 하는데도 특별히 해드린 게 없네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진수 씨는 예전부터 공부만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노력하신 덕에 지금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게 더 대단한 거죠. 연애 같은 건 작은 기회만 있어도 할 수 있지만 대학 교수는 어지간히 노력해서는 되지도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나 같은 놈이 저렇게 마음씨까지 예쁜 미인이랑 소개팅을 했다니 헤어지고 집에 가면서도 정말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여자랑 소개팅 한번 해봤다는 사실에 감사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연락까지 해보았어요. 미희 씨, 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미희 씨만 괜찮다면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발전된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며 논문만큼 딱딱한 문자로 애프터 신청을 했습니다. 솔직히 보내고 나서 친구 녀석에게 욕을 들을 만큼 정말 이상한 내용의 문자였지만 네, 좋아요. 하는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저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시 한번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저희는 두 번째 만남에서 기적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고백을 받은 입장이었죠. 비록 진수 씨를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살면서 진수 씨만큼 순수한 분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진수 씨랑 좋은 만남을 가지고 싶은데 저희 연애 한번 해볼까요? 저랑 연애를 하고 싶다고요? 이때부터 이상한 걸 알았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때의 전 그런 촉 같은 걸 느꼈을 리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살다가 여자랑 손을 잡고 연애를 한다는 것도 신기했고, 나의 연애 대상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월등한 미모와 몸매를 가진 미인대회 수상자라는 것도 신기했고, 심지어 그런 여자가 저한테 먼저 고백을 해서 이렇게 좋은 사이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전 연애이기는 했지만 저는 솔직히 이 여자가 아니면 더 이상 나와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되어줄 여자를 또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성급하기는 하지만 연애한 지 1년쯤이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나중에 당신이랑 꼭 결혼을 하고 싶어. 당장 결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부모님한테도 인사드리고 싶고 그래. 만약에 당신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면 빠르게 날 잡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 한번 드릴래? 오빠네 부모님? 그래, 좋아. 알겠어. 오빠가 보여준다면 나야 고맙지. 저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착한 이 사람을 평생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아주 꽉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꺼내게 됐고 다행히 부모님이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에 동의를 해서 저는 그 주 주말에 부모님에게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뭐? 진수 네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아니 이게 무슨 경사냐. 어머니, 주말에 보여드릴게요. 한 번도 여자 이야기를 하지 않던 제가 처음으로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은 무척이나 기대가 되시는 듯 했습니다. 오기 전부터 몇 살이냐는 둥, 어떻게 생겼냐는 둥, 무슨 일을 하냐는 둥,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이제 곧 만나니까 만나서 직접 물어보세요. 하고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알아봐야 제대로 진국이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만큼 이 여자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 평소에도 참 예쁘게 자신을 돋보이도록 꾸밀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 평소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참한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옷을 입었더라고요. 조금 긴장한 것 같은 얼굴이라 긴장도 풀어줄 겸 손을 꼭 잡고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그래. 우리 진수랑 만나고 있다고?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아주 탤런트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첫인상은 마음에 들었는지 부모님은 미리 차려놓은 상 앞에 저희를 앉혀놓고는 부모님은 여자친구에게 이것도 먹어보라고 밀어주고 맛은 어떤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래, 우리 진수 여자친구는 직업이 어떻게 되나? 우리 진수가 대학 교수인 건 알고 있지? 네, 그럼요. 진수 오빠 정말 공부 열심히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사는 곳 근처에서 작은 꽃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플로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손님이 꽃다발 같은 거 주문하시면 보기 좋게 꾸미거나 하는 일이에요. 오, 플로리스트. 이쁜 아가씨가 이쁜 일을 하는구나. 하지만 말과는 달리 여자친구의 직업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여자친구도 급격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듯 하였지만 저나 여자친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어머니는 제 여자친구 직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고 활기찼던 분위기가 금세 사라지고 여자친구는 남은 시간을 거의 가시방석에 앉아있듯 보내다가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그렇게 냉랭하게 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미희 놀랐잖아요. 미인지 뭔지 놀란 게 문제니? 우리가 더 놀랐다.
네가 대학 교수인데 어떻게 여자친구는 네 반에도 못 미치는 애를 만나고 있어? 얼굴 이쁘다고 다가 아니다. 연애만 할 거라면 직업이 상관없겠지만 너 쟤랑 결혼하고 싶다며. 결혼할 건데 겨우 꽃집이나 하는 애랑 결혼할 거야? 아니 적어도 초등학교 교사나 공무원 정도는 돼야 허락을 하지. 저건 뭐 나 참. 플로리스트? 그래봤자 꽃집 파는 것뿐인데 무슨 놈의 플로리스트야 플로리스트는. 말 갖다 붙이기도 잘해요 아주. 부모님은 여자친구가 변변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절대로 결혼을 못 시킨다며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플로리스트가 잘만 하면 큰돈을 버는 직업이고 그저 교육 계열의 직종이 아닐 뿐 충분히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에게 여자친구는 그냥 별것 아닌 꽃집 하는 사람, 딱 이 정도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저는 부모님이 여자친구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설사 실망을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티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급기야 여자친구를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에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미야, 너무 미안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속상했지. 원래 저렇게까지 예의 없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이번엔 조금 다른 때보다 더 예민하셨던 것 같아. 내가 너무 너한테 면목이 없다. 아니야 오빠. 오빠네 부모님 마음 다 이해해. 오빠는 대학 교수인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직업이 찰 리가 없지. 그래도 나는 오빠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저는 거의 애걸하다시피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로 여자친구는 괜찮다며 부모님에게 매일같이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편지를 받아서 부모님에게 전달을 했죠. 아주 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는 내용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저 가볍게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요새 자신이 뭐라고 지내는지 짧게 쓴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처음 부모님은 무슨 이런 걸 가져오냐면서 저에게 편지 같은 거 필요 없으니 받으면 당장 버리라고 성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편지를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편지가 좀 늦으면 괜히 제 옆에 와서는 헛기침을 하시면서 오늘은 편지 없냐? 라며 저에게 먼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편지가 좋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여자친구는 저를 따라서 불시에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종종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모진말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해도 여자친구는 넉살 좋게 부모님 옆에 가서는 설거지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함께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조차 무척이나 놀랄 정도로 여자친구는 본인에게 냉랭하게 구는 부모님에게 누구보다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친구의 정성 덕분에 저희는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 네 정성이 그 정도니 허락하마. 대신 우리 진수한테 잘해야 한다. 네, 그럴게요, 어머니. 여자친구는 냉랭하게 굴었던 저희 어머니한테 살갑게 웃으며 화답했고 어머니도 막상 결혼 허락을 해주신 이후로는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자신이 너무 못되게 군 것 같다며 여자친구를 불러다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면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어머님 하며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판인지, 제 가족이 어떤 판에 놀아나고 있는 건지요. 허락을 받은 후 바로 결혼하진 않고 서로 돈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저도 교수직에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돈이 부족했기에 그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일이 발생했죠. 어느 날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기가 일하는 곳에 직원을 들였다며 함께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저도 여자친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면 얼굴도 궁금하고 저와 나이대도 비슷하다기에 알았다고 승낙하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보니 저와 달리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꽤나 잘생긴 미남형의 남자더라고요. 이런 남자가 제 여자친구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질투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여자친구는 아내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밤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을 때면 일이 끝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리야, 그 녀석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한데 혹시 널 좋아하거나 하는 거 아니야? 보다 못해 여자친구에게 그리 말한 적도 있지만 여자친구는 번번이 그런 게 아니라며 일 문제로 연락한 거라고 둘러대었습니다. 제가 더 몰아붙이면 여자친구도 화를 낼 것 같고 싸움이 될 것 같길래 거기서 그만두긴 했지만 솔직히 마음은 깨름칙하기 그지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염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남자와 여자친구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만 것이에요. 그것도 여자친구네 집 주차장에서 말이죠. 둘이 다정하게 손을 잡는 장면을 보는데 저는 그만 무릎이 꺾였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다리가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빙긋 웃고 있던 여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빠. 너 어떻게... 저는 더 말할 것도 없겠다 싶어 그만 여자친구로부터 등을 돌렸고 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야 했어요. 다음 날 출근도 하지 못하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집구석에만 박혀 있었고요. 부모님은 여전히 저와 여자친구가 사귀는 줄 알고 보약이며 비타민이며 몸에 좋은 것들을 보내주시는데 저는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아야만 했습니다. 페인도 그런 페인이 없었죠. 여자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집문을 두드렸어요. 제발 문 좀 열어보라면서 할 말이 있다면서요. 그러다 어느 날은 너무 시끄러워 끝이라도 내야겠다 싶어 문을 열었는데 제가 문을 열어준 후 듣게 된 말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가 오해한 거야.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나를 좋아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손잡고 있는 거 다 봤는데 거짓말할 생각이면 가. 오빠, 나 좋다고 갑자기 집 앞까지 찾아와 내 손잡은 남자야. 그 남자 경찰서에 신고까지 넣어놓았다고.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강제로 손을 잡힌 거였고 그 남자를 신고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건 오해였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 남자에게 연락해보라고 했더니 그 남자와 나눈 문자 내역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 문자 내역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한다. 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저는 그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안도감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사실 이 여자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어떤 안도가 느껴지면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허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로 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면서부터였어요. 아버지께서 평소 지병이 있으시긴 하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머니 말에 따르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집에 있다가 그 소식에 놀라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갔고 여자친구도 함께 따라왔어요. 아버지는 이미 위급한 상태로 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계셨고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너네 결혼하는 거 아버지께서 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돼서 어쩌냐면서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도 혹여나 아버지가 떠나실까봐 계속 노심초사했어요.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릿속엔 아픈 아버지만 맴돌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를 대신해서 나서준 게 바로 여자친구였어요. 여자친구는 당연히 내 시아버지 되실 분인데 내가 돌봐드려야죠. 하고선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와 함께 간호를 했어요. 당연히 어머니도 처음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손사래를 쳤지만 나중엔 너무나 고마워하셨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째 고운 손에 고생을 시키네. 고맙네.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저 결혼할 건데 그럼 시아버지잖아요. 한 가족인데 당연히 제가 챙겨야죠. 어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이때를 생각하시면 정말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너무 착하고 바른 말만 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은 지 2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병상에서 일어나셨을 때쯤이었죠. 아버지는 몸이 건강해지셔서 결혼식장에 들어설 수 있는 게 다행이라며 누구보다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 저희를 불러 앉히셨어요. 이거 진수아, 너 예뻐서 그런 거 아니다. 미 예뻐서 해주는 거니까 남편으로서 잘해야 해. 알았지? 부모님은 강남의 30평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깝다면서 절대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을 것처럼 굴던 부모님도 아내의 정성과 애교에 넘어간 뒤로는 저보다 아내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엄청난 태세 전환에 기가 차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될 때까지 아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았기에 저는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저희는 신혼여행과 혼인신고만을 앞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식이 끝나고 바로 신혼여행을 가야 했지만 제가 직업이 대학 교수이다 보니까 일단 방학 시기에 시간을 낼 수가 있어서 신혼여행도 혼인신고도 조금 미뤘어요. 솔직히 바로 신혼여행도 떠나고 혼인신고도 해서 하루빨리 부부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아내는 그조차도 넓은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생겼을 때 아내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날 일이 하나 생겨버렸죠. 드디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했을 땐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하고 나서야 이제야 내가 이 여자랑 정말로 부부 사이가 되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감회가 새로운지 살짝 생기가 도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표정을 보니까 내가 정말 결혼은 잘했다 싶고 앞으로도 가능한 아내에게 더욱 잘해줘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뒤 아내에게서 나온 말은 제가 전혀 상상조차 못한 이야기였죠. 우리 혼인신고했으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주신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하자. 공동명의? 솔직히 저는 조금 놀랐어요. 혼인신고를 한 지 1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공동명의라니. 그 아파트 오로지 저희 부모님 돈만 들어간 겁니다. 아내 친정 식구들 돈은 하나도 없고 아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니까 그런 아들 잘 살라고 부모님이 해주신 거를 왜 제가 갑자기 아내와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지. 물론 그럴 수야 있었지만 갑자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공동명의를 제안한 게 이상했어요. 왠지 모르게 느낌이 이상했달까요?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아내만 멀거니 바라보는데 아내는 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황급히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니, 보니까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다 아내한테 경제권을 맡기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우리도 결혼했고 나중에 애 낳고 그러면은 당신은 일하더라도 나는 집에서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 월급 같은 것도 내가 관리해서 저축할 거 저축하고 당신이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게 우리 미래에 더 좋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 아파트 같은 것도 요즘은 다들 공동명의 한대. 아내가 아파트 해와도 남편이랑 공동명의 하고 남편이 아파트 해와도 아내랑 공동명의 하고. 솔직히 아내의 그런 요구가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아내가 어떠한 욕심이나 탐욕을 가지고 아파트가 탐이 나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공동명의를 해서 자기도 공동명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에이, 우리 지금 혼인신고한 지 1시간도 안 된 거 알아? 당신 말대로 요즘 사람들 공동명의 많이 하는 거 맞는데 꼭 다 그런 것도 아니야. 정 당신이 공동명의 하고 싶으면 나중에 우리 애들 낳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땐 나도 공동명의 진지하게 생각해볼게. 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도 알겠다면서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서 진짜 난생 처음 보는 표정으로 정색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분명 제 당황스러움을 눈치챘을 아내가 여전히 표정을 풀지 않은 채 누가 봐도 화난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냥 한 번이니까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아파트 공동명의를 제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해야 그냥 적당히 웃어넘기지.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는 걸 계속해서 조르니까 아무리 저라고 해도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지. 나는 당신이랑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나눠 가질 생각이 없어. 만약에 우리가 결혼한 지 오래되기나 했으면 그때는 또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야.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명의라는 건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잖아. 그렇게 끝나지 않은 싸움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공동명의 안 해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다고 말하고 이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소름 끼치고 짜증이 났습니다. 혼인신고가 끝나자마자 아파트 공동명의를 주장하며 그거 안 해주면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니. 내가 알던 그 착한 아내가 아닌 것 같아서 실망이 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아내의 좋은 점만 더 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화해도 할 겸 아내에게 가 공동명의를 하자고 했어요. 정말? 그래 줄 거야? 당신이 원하는 거니 그렇게 하자. 처음부터 안 한다 해서 미안해. 그제야 아내의 얼굴이 활짝 폈어요. 아내는 고맙다며 절 껴안더니 다시는 이혼 얘기 꺼내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은 참 말로 할 수가 없네요. 씁쓸했지만 이미 결혼까지 결심한 사람이고 이런 갈등도 잘 넘기고 살아야 부부라고 그런 이상한 합리화라고 말았어요. 물론 이 일은 부모님도 모르셨죠. 그리고 저희는 화해 기념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찝찝한 마음이 남아있긴 했지만 하루하루 아내와 신혼여행을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청소년기 처음 짝사랑을 해보는 사람처럼 가슴이 둥둥 뛰고 설레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시간을 오래 내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힘들게 한 결혼인 만큼 즐기고 싶기도 했고 아내도 오랜만에 휴식 시간 좀 가질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다녀오기로 했죠. 당신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신혼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나중에도 지금처럼 조금씩 시간 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저희는 첫날 제주도에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다녔어요. 아내가 알아본 맛집도 다니고 예쁜 디저트 카페, 바닷가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루가 일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예약해둔 고급 호텔에서 드디어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죠. 막상 호텔에 들어와 짐을 풀고 아내와 와인 한 잔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기분이 얼떨떨하더군요. 내가 이런 아내와 결혼을 하는구나. 결혼을 해 이런 신혼여행도 오는구나. 떨리고 떨렸어요. 나 같은 놈과 결혼해줘서 고마워. 당신에 비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아니야 여보.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랑 결혼한 거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 저는 아내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유독 잠이 들지 않더라고요. 자꾸 중간중간 깨고 그러다 옆을 매만졌는데 공기가 차게 식어 있었어요. 아내가 없었죠. 미희야, 어딨어? 미희야. 허나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갔나 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에도 없었죠. 갑자기 안 좋은 뉴스 기사들이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밤중에 어딜 갔나 걱정도 되고 하여 그렇게 호텔 밖을 나가 한참 아내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아내와 비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그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네가 보고 싶어 왔지. 왜 왔긴. 그니까 남편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다 잘 되어가고 있는데 말이야. 진짜? 잘 되어가고 있어? 공동명의는? 그것도 해주기로 했어. 시아버지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 년 후에 돌아가시면 건물 하나만 받고 남편이랑 이혼하면 돼.
모든 게 계획대로 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있어. 눈에 띄지 말고. 행여나 일 그르치면 안 돼.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지 몰라? 그 집 성격 더러운 시어머니, 시아버지 비위까지 다 맞췄어. 심지어 병수발까지 들었다고. 노인네 냄새가 얼마나 나든지 진짜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 아, 알겠어. 잘했어, 미희야.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남자 입에서 제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듣는데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아내 쪽으로 갔는데 아내가 저를 보고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왜? 정말 비명을 지르고 싶은 건 저인데 말이죠. 아내 입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자 저는 그만 정신줄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턴 정확히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을 말들을 아내에게 쏟아부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허나 그렇게 아내에게 분노를 쏟아부었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순간 아내 옆에 있던 남자가 제 멱살을 잡더니 주먹을 날리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아내의 상간남이었죠. 주먹에 맞아 순간 몸이 흔들렸는데 눈앞에 보이는 남자를 확인한 순간 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바로 네, 예상하셨겠지만 아내와 주차장에 있었던 그 남자였어요. 신고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며! 그게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아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무슨 말을 지어내려 했지만 이렇게 들킨 이상 자기도 어쩔 수 없겠다고 생각한 건지 그때부턴 표정을 굳히고 가만히 있더군요. 저는 그날로 서울에 올라갔고 바로 서류를 가져와서는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설마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막상 서류 가져오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제발. 그 모습을 보니까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악한 여자를 몰라봤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여자가 아닌 절 탓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속상해하셨지만 결국 지금은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한 친구들에게는 축의금을 돌려주려고 연락을 하는데 근래 들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에게 너무 축하한다고 차만 아내 만났다고 부럽다던 친구 한 명이 사실 나이트클럽에서 제 아내랑 부킹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사귀고 있던 기간에요. 게다가 이후에도 똑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아내를 한 번 더 만났는데 그때는 아내가 자기가 아닌 본인 지인이랑 따로 나가기도 했다고 하고 제가 결혼까지 한다는데 차마 그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었다고 이혼 소송 중이라길래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까지 들으니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혼 소송을 하고 아내와 갈라선 게 정말 조상신이 도운 것 같더라고요. 뒤통수로 얼얼하게 맞은 기분이긴 했지만 만약 아내와 그대로 살았다면 정말 전 돈이고 뭐고 다 뺏기고 이혼당할 뻔했으니까요. 진짜 진실도 모르는 채 말이죠. 아무튼 속상하긴 하지만 꿋꿋이 살아가 보려 합니다. 다들 이런 저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앞날이 평안하길 기도하겠습니다.